오늘은 최저임금, 이제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중산층일까요? 아니면 빈민층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죠? 저기 최진영 우리 홍보위원님,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빈민층입니까? 중산층입니까?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빈민층은 지금 취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오, 이게 정답이 나오면 재미없는데, 사실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들은 대부분 빈민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의 틀린 답입니다. 왜 그런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최저임금에 관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자,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최저임금이 있다면 10명 중에 빈곤 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3명이고요. 7명, 70%는 중산층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최저임금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중산층 이상인 사람이 70%이지? 최저임금은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살려주려고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개념을 깨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다, 빈곤이다, 중산층이다 하는 것은 개인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가계 전체를 따져야 됩니다. 가계 전체를.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떤 가정의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가정을 생각해 중산층 이상이 70%인데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머니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가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학생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가 있는데 이분들을 개인으로 보면 빈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작으니까. 근데 가계로 보면 빈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즉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70%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중산층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정책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최저임금을 인상시키잖아요. 지금 정부가 계속 많이 인상시켰지 않습니까? 인상시키면 70%는 잘 살던 사람이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30%만 더 잘 살게 되는데 실제로는 30% 미만이 더 잘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흔히는 가난한 사람이 더 잘 살게 될 거야 하고 굉장히 좋은 감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데 실제 결과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과거에는 한 가구가 이렇게 가족이 있으면은 돈 버는 사람은 아버지 혼자였거든요. 아버지 혼자 돈 버는. 그럴 때는 이 개념이 맞아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아버지 혼자 버니까 인상하는 쪽에서 잘 살게 되는 게 맞거든요. 요즘은 혼자 일하는 혹벌이 가구가 거의 없는 거예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애들이 알바를 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빈곤의 여부를 개인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가구 전체로, 가족 전체로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딱 이런 결과가 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뻘핏하면 최저임금 인상에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결과는 거꾸로 나오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지금 정부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분석을 안 한다는 거. 그냥 감성에 치우쳐가지고 최저임금 인상하면 아이고 못 살던 사람은 잘 살겠지. 이렇게만 감성으로 가는 거예요. 최저임금 빨리 올리면 빨리 잘 살겠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제 그게 다 정말 공부를 안 하고 현실을 모르고 이거 노동경제라는 사람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만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최저임금에 대한 실상을 오늘 조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여기 최저임금 인상 추이입니다. 우리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럴 때는 거의 인상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안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인상을 했습니다. 5%, 6%, 7%막 이렇게 인상들을 해나갔거든요. 이때도 상당히 가파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워낙 그 소득이 낮으니까 또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생산성이 있을 때 조금 빠른 속도로 올리자고 했는데 이때도 비난이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요. 16.4%, 10.9%, 1년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과연 이렇게 올리기만 한가? 이렇게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올렸는데 왜 올렸느냐? 대통령 선거 때 10,000원까지 하겠다. 10,000원. 근데 재밌는 거는 그 10,000원이 어떻게 해서 10,000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모르고 경제부총리도 모르고 10,000원에 동조했던 유승민도 모르고 홍준표도 모르는 거예요. 10,000원이 어디서 나왔나요? 모릅니다. 그거 엉터리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딱 10,000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8,930원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10,000원인 거예요. 예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뭐 1시간 일하면 갈비탕 한 그릇 먹어야지. 갈비탕 그때 10,000원이니까 10,000원. 그래 10,000원. 이렇게 문재인이 주장하니까 아니 유승민도 그래 나도 10,000원. 서울시장 홍준표도 나도 10,000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하게 되는가? 법적으로 맞잖아요. 법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만들게 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얼마인지 합의해가지고. 근데 법적으로 결정권을 가진 최저임금위원회 말도 안 하는데 대수노모들은 다 10,000원 이렇게 해요. 10,000원 안 한다고 최저임금위원회 쪼고 쪼니까 또 10,000원 가까이 가려고 급하게 올리는. 그러니까 현행 법령하고는 완전 거꾸로는 거죠. 법령은 대통령 관여하지 말고 위원회에 결정하라. 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을 텐데 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 봤거든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27명이 됩니다. 27명. 9명, 3, 9, 27. 9명은 뭐냐? 정경련에서 보내는 사람이 9명 있습니다. 9명은 뭐냐? 민노총과 한노총에서 보내는 사람이 9명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노동부에서 보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9명, 정부 측에서 9명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민노총, 한노총에 속한 사람들은 최저임금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평균 월급이 7천만 원이고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수북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경련에서 나온 정경련 사무 뭐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하고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경련은 여러분 아시는 재벌들 모임 아닙니까? 재벌들 그룹에서 최저임금 받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정경련에서 간 9명 없어. 노조에서 간 9명 자기도 최저임금 받을 수 없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결정하느냐? 공익위원 9명 결정합니다. 공익위원 누구냐? 노동부에서 보낸 사람. 노동부 누가 보냈느냐? 청와대가 보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민간인 전문가들이 다 있으면 한 소리 해야 됩니다.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야, 법적으로 그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면 대통령 후보들 너들이 왜 10,000원 하라고 난리냐? 우리 돈 침해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우리는 안 그러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얘기 나서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처럼 이렇게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나라는 어디 한 군데 지구상에 한 군데에 모여 있습니다. 남미입니다. 남미가 우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 노동자 측, 기업 측 이래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미국, 네덜란드, 영국 이런 데는 그냥 정부가 결정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재분배 정책, 소득 분배 정책입니다. 많이 받는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 임금을 올려주는 게 대표적인 재분배 정책이 최저임금 정책인 거죠. 그러면 이거 하면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데 누가 질 거냐? 투표로 뽑힌 사람,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이 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부가 그냥 결정을 하지 위원회에 맡겨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위원회에 맡겨놓고 뒤에서는 조절 다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지금
매우 조심스럽게 올라가자면 기업가 어려울 때 이 정도 들어와서 급속적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진짜 최저임금이 낮으냐 이걸 봐야 된다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이거 표를 보시면은 다른 나라의 중위임금이라는 경우는 사람 월급 받는 사람 줄 딱 다 세워놓고 맨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중위임금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중위임금에 비교해서 최저임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제가 표를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기가 막힙니다. 우리 급하게 올리고 있는데 중위임금보다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거예요. 사실 제일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칠레하고 체코가 있습니다. 근데 칠레, 체코 이런 나라 우리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저희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가 그런 옛날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비교하기 어렵고요. 보시면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역대 어느 나라가 제일 높으냐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중위임금 대비 61.8%죠. 중간에 중산층 제일 잘 사는데 중간층의 사람에 비해서 60% 정도가 최저임금 되어 있는 게 프랑스인데 이게 너무 높다고 외국의 학자들 전부 얘기합니다. 프랑스는 너무 높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되겠냐? 근데 프랑스는 사회주의적으로 깊거든요. 사회당이 계속 총리를 수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간 거예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중위임금의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우리나라 몇 번? 쓸만한 나라들 중에 제일 높은 게 우리나라인데 이런 국제 비교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 걸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릴 만큼 우리나라가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으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미국보다 기업의 생산성이 높습니까? 전혀 아니죠. 한 반밖에 안 됩니다. 생산성이라는 게. 그런데 최저임금은 지금 이렇게 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판단 안 하고 또 급속하게 올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냥 감성에 매달리고 표만 구하면 되는 거지 나라가 어찌 망하든 기업이 어찌 망하든 신경 안 쓰고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조업의 단위 노동 비용 증가입니다. 이게 이제 해가 이렇게 가서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제조업에 한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노동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 건데 이게 1915년을 100으로 할 때 지금 129.91까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최저임금 올리면 올릴수록 이게 자꾸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하기는 옛날 2015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5년 만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다른 나라는 안 올리고 있거든요. 최저임금. 그럼 우리 기업들은 수출이 더 안 된다. 우리만 임금 올려서 물건값이 더 비싸질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국제 수지가, 무역 수지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리고 지난 시간에 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번 보십시오. 돈은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자, 일자리 증가만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에 300명 이상 일자리죠. 대기업이죠. 중소기업 이상된 대기업들은 14만 개의 일자리 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50명 이상 300명 미만도 10만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올려도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최저임금으로 더 받던 사람들이 그 최저임금 올려봐야 자기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50명 미만 이제 중소기업들이죠. 불러 가면 2만 개의 일자리 줄었습니다. 이걸 더 쪼개 보면 더 4명 미만에서는 영세 사업자, 뭐 식당, 밥집 이런 데 많죠. 이런 데는 무려 24만 개의 일자리 줄었습니다. 24만 개. 자, 최저임금 올리면 뭐 때문에 올렸습니까? 이런 데서 월급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을 월급 더 주겠다고 최저임금을 덜컥 올리는 거예요. 올리니까 이 조그마한 가게 운영하는 사람은 그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돈이 있는데도 벌었는데도 안 준 게 아니고 줄 만큼 연락이 준 거예요. 그럼 겨우 자기 먹고 살 만큼 이렇게 벌어서 가게 운영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시죠? 동네 조그마한 중에 2명 데리고 하는 가게가 큰 돈 버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들크덕 최저임금을 인상시켜놓고 그 가게 주인 보고 네가 종업원이니까 최저임금 인상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한 명 자르는 거예요. 4명 쓰다가 3명, 3명 쓰다가 2명, 2명 쓰다가 1명 찍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표인 거죠. 그러니까 1 내지 4명 작은 가게들은 24만 개의 일자리가 죽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여기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여기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져 버립니다. 가구원 소득이 아예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신경 써야 될까? 정말 저도 소득이 양극화 싫어하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해야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거지. 지금처럼 여기는 자꾸 늘어나고 여기는 자꾸 줄어들면 소득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목표만 말만 양극화해서 소득 격차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또 끌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통계를 보고 알 수 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분 전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도 아무 보고도 안 하고 있다. 자, 이제 연령별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만들어가지고 인상해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니까 정부가 무슨 일을 했냐. 50대, 60대 공공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자리들을 14만 개, 25만 개, 즉 50대, 60대에 3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일자리냐? 27만원짜리 일자리. 여러분 길에 들어가시면 파란색 조끼, 녹색 조끼 입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길에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지하철역에 가면 두 분이서 농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우리들 대형동 복지관에 가면 설거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일이라고 하지. 길에 서 있는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27만원 주는 거죠. 왜 만들었느냐?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실업률이 늘어났다고 자꾸 뭐 숫자로 내놓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27만원짜리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30대, 40대 이게 가장 아닙니까? 가구에 혼자 돈 버는 폭벌이가 제일 많은 게 30, 40대예요. 이쪽 때 세대에 가면은 애들이 최저임금 받더라도 알바라도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혼자 버는 데가 많아. 엄마들도 사실 애들 키우느라고 돈을 못 벌고 가장이 혼자 돈 버는 데가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연령대별로 보니까 30대, 40대 일자리가 제일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전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조금만 뜯어보면 이게 뭐 다른 데서 나온 자료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나온 자료야. 조금만 뜯어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대통령 된 국무회에 정말 통계청장 배석시키고 싶어요. 장관들이 헛소리하고 통계청장이 그 통계는 안 좋다는 딱 내놓으면 장관들이 열심히 공부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제가 국무회에 들어가지 않아요. 총리가 국무회를 진행하고 대통령은 국무회를 안 들어갑니다. 나는 이렇게 국무회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정말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를 할 기회가 없는 거죠, 장관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이제 꼬이고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왜 가구라는 건데, 이거는 그 가구 구조가 자영업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가구가 직업이 없는 거, 근로자가 아닌 거를 근로자 외 가구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 가구 중에 근로자 외 가구, 즉 가구주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 40%인데 가난한 쪽으로 내려가면 가구주가 근로자가 아닌 집이 70%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죠. 소득 1분위, 5분위 하는 거. 1분위 가난한 사람으로 가면 무려 70%가 가구주가 근로자가 아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최저생계비 가까운 돈, 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1분위에는 70%가 되고 5분위에는 26%밖에 안 되는 거죠. 5분위 사람들은 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근로자는 아니라도 임대업을 한다든지 벌어놓은 돈 은행에 넣고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요. 제일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 소득 1분위 가난한데 가구주가 70%나 소득에 속하는 사람들은 근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이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아까 보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인상할수록 이쪽이 비율이 70% 80%더 늘어나게 됩니다.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으로 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최저임금에 대한 이유를 얘기했는데 최저임금 미만, 즉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300만 명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또 골 때리는 거죠.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러니까 이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 이 정부가 20% 올렸는데, 29.1% 올렸는데, 29.1% 올리기 전에 2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 숫자가. 이거 올리고 나니까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의 숫자가 300만 명이에요. 300만. 그럼 최저임금 다 올리면 뭐합니까? 아예 거기 못 받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급도는 거죠. 형식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 정책이다. 대통령은 최저임금 올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받아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올리면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최저임금을 더 못 받는 사람 비율이 자꾸 늘어나요. 어떤 정책을 피는데 무려 300만 명이나 최저임금이라는 법으로 강제된, 우리 부위원장님 아시지만 고용을 하면 그 사람한테 최저임금 안 주면 잡혀가서 고용주가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300만 명이나 고용주하고 짜고 나는 최저임금 안 받아도 좋아. 나는 그것만 줘. 하고 일하는 사람 30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 비숙련 노동자거든요. 어디 가가지고 돈 더 달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 그냥 몸을 때우는 사람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인데 엉뚱한 데다 돈을 다 쓰고 엉뚱한 정책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작은 수가 아닙니다. 311만 명, 15.5%이죠. 우리나라 노조자 15%가 최저임금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단속도 안 되고요. 자꾸 가격도 굉장히 어려고 늘어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311만 명이 있는 거죠. 가까워져서 나라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최저임금 격차라는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 임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취업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배부른 사람들 얘기라는 거죠. 배부른 사람들 간에는 뭐 격차를 줄이실지 모르겠지만 소득분배의 핵심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과거에 과연 돈 버는 사람이 있는가? 1분년 내려가면 70%나 돈 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뭔 일을 해야 되느냐면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직업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간단한 자격증, 배터리, 용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기기사,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인터넷 연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취업을 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게 가난이 해소가 되지. 이걸 뭐 최저임금 인상해가지고 나라가 잘 됐다. 최저임금 우리가 OECD까지 제일 높으니까 우리나라는 드디어 선진국이야. 이렇게 말하는 지금 청와대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거 참 답답하면 그죠? 어떻게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학자들이 합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은 전부 다 압니다. 최저임금은 첫 번째로 천천히 올려요. 천천히 조금씩 올려야 이 경제 주체들이, 즉 기업하는 사람들, 가게하는 사람들이 적응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막 29%에 올리면 도저히 대책이 안 되고 한 3%, 4% 어느 정도가 제일 좋냐면 물가 상승률이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약간만 올라가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야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약간씩 올라오게 되고요. 나머지는 물가 상승 정도만 하고 그렇게 올라가야 최고라고 얘기가 있는데 막 29%씩 올라버리니까 자르는 거죠.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조금씩 올리면 그래도 너 생산성 높이고 일 조금 더 하고 해서 월급 올려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두 번째로 조용히 올려야 돼요. 조용히 올리는 게 왜냐면 이 정부가 29.1%를 한꺼번에 막 올려버리니까 온 신문에 다 난 거예요. 큰일 났다. 너무 급하게 올렸는데 우리 어떡하냐. 망했다. 막 이런 게 나니까 우리 이수빈 회장님처럼 멀쩡하게 큰 회사 하시는 분도 그냥 임금 올려가지고 큰일 나겠네. 나도 안 뽑아야지. 야, 뽑았다가 저것도 임금 주려면 나 고생하겠네? 해도 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대기업도 안 뽑아주는 거지. 저것도 시끄러운 거 보니까 나한테도 피해가 미칠지 모르겠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저임금 급하게 올려가서 우리나라에 진짜 급격하게 없어집니다. 우리 수비에는 안 뽑는 거예요. 좋은 편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임금 올릴 때는 언제나 천천히 조용히 올리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노동경제를 공부하는 큰 놈 없는지
시끄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시끄럽게 빠져. 수업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곤가정 구제하는 거는, 빈곤가정 구제하는 거는 나라가 세금들을 가지고 재정자를 해야지, 세금을 걷었으면 쓸데없이 쓰지 말고, 쓸데없이 쓰지 말고, 이런 데 쓰라는 거죠. 이런 데 쓰라는 거고, EITC 같은 거, 이쪽에 있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 좀 전문가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잘못 가고, 도선인데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어서, 나라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금년 말, 내년 초 되면, 지금보다 훨씬 경제가 더 어려울 것 같고, 덕분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탄핵 이후 처음으로 따라잡았습니다. 따라잡아서 역전을 했는데, 골든크로스를 했는데, 경제가 추락하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 당의 지지율이 다시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넘어온 표는 어디서 넘어오냐면 30, 40대가 넘어오고, 우리한테 지금. 왜냐하면 경제가 넘어오는 거야. 자기가 막 잘리는 지경이 된 거야. 집 한 채 살라고 연락을 했더니 전세 제도가 어째 없어버려. 세금은 왕창 올렸거든. 가만히 계산해보면 나는 집을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니, 평생? 이게 무슨 이런 게 다 있냐. 전세금 뭐 2억 모으고 전세 들어있다가 조금 좀 해가지고 한 번 모으면 3억짜리 전세 또 갔다가 또 모이면 한 4억짜리 집 샀다가 이래 가려고 했는데 전세 제도가 왕창 없어지고 이래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공고한 30대, 40대 노빠르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 지지난주에 국회에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안 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제 이름을 치신 분들 집에 나옵니다. 그게 약 6만 명 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명 연설을 했는데 윤희수 국회의원은 한 10만 명이 조회를 했고요. 제게 한 6만 명 조회를 했는데 나머지는 1000조회 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윤희숙이나 제가 조회가 많은 이유가 또 20명 연설한 중에 유일하게 야유를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설 동영상 4분 50초짜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당이 저한테는 야유를 안 해요. 왜? 제가 막말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뭐 독재 타고 문재인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딱 정확한 얘기로 자기들 뼈가 아프게 뼈 때리게 만들어 주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죠. 유일하게 야유를 안 받는 저는 우리 스탠스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유 받지 않으면서 할 말을 다 하는 거. 야유 받지 않으면 할 말 다 해야 텔레비를 보는 중산층들이 우리한테로 돌아오는 거죠. 그걸 뭐 단식하겠다, 길거리 나가겠다, 독재 타도 뭐 이러면 막 중산층이 아이고 막 정치 보기도 싫다고 투표하러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1년 7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차고 막 또막 할만하고 막말 안 하고 길거리 안 나가고 이렇게 쌓아가면은 저절로 저쪽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 거 보면 저쪽도 상당히 급한 것 같죠. 청와대 비서실장이가 수석들 5명을 막 잘라내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 대통령 마음이 상당히 급한 것 같아요. 지지율이 급락합니다. 근데 이런 지지율은요 한 번 떨어지고 나면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한 번 떨어지고 나면 가속화돼서 떨어지기만 하지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경제가 턴어라운드 안 하는데 경제가 더 나빠지는데 무슨 수로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딱 조심해서 살살 가야 된다. 저는 우리 당에서 청을 하면 맨날 이런 주장합니다. 두 가지를 세게 주장하는데 하나는 뭐냐? 쿨하게 쳐야 된다.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할 말 다 하고 표 던지고 180대 103 못 치고 그 다음 법안도 또 우리 반대 토론하고 할 말 다 하고 180대 103 못 치고 국민들은 뭐 이상하게 저거 왜 맨날 180대 103이지? 자, 이게 큰일이죠. 최저임금 지금 한번 올려놓으면 사실은 내리지도 못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거를 제대로 정확하게 하려면은 사실은 귀족노조가 있는 한노총 민노총의 임금을 대기업의 임금을 낮추면서 거기서 생긴 요령으로 대기업의 하청업체들한테 마진을 더 줘야 됩니다. 대기업이 더 주려면 줄 마진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자기 민노총 한노총 애들이 돼가지고 줄 수 있는 최대한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못 주는 거죠. 근데
사회적인 합의를 스웨덴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하느냐. 대기업의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낮춥니다. 거기서 생긴 마진을 하청업체들한테 줍니다. 하청업체에 있는 소위 저소득층이 임금이 좀 올라가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재생임금을 올리는 것이 정답인 것이지 위에는 가만 놔두고 공무원은 또 가만 놔두고 멀쩡한 가게 하는 사람 보고 야 직원들 더 줘 이런 방식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면 그런 방식으로 크게 한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했습니다. 질문도 좀 받을 거고요. 전망대 국기에서 나온 정책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했는데